시각장애인이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예전 저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성인이 보기에 청각장애인은 아무런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청각장애인 에블린 글렌이처럼 소리의 세계에서 청각장애인이 실존하는 침묵의 세계는 투명한 레이어처럼 겹쳐져 있어서 청각장애인들도 침묵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향유할 줄 압니다. 지난 시간의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리는 진동, 그러니까 주파수입니다. 어떠한 힘이 공기 입자를 통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충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진동이며 그게 곧 소리입니다. 엄밀하게 물리학적으로 소리는 주파수, 강도, 장단, 복합성에 따라서 수치화할 수 있죠. 반면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음색 부분은 심리학적인 영역입니다. 그 심리학 영역에서는 각자 개체에 따른 생물학적, 기능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떠한 것을 소리라고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무엇인지, 음악이 무엇인지를 심리학 면에서 훌륭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려면 물리학 정의에 비해 매우 난해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리와 음악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과격한 헤비메탈 장르의 기타 연주에서 나는 불협화음은 음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음파는 소리인가요? 아닌가요?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부터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는 오해의 이면에는 소리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내리거나 충분하지 않는 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소리의 정의를 폭넓게 두고 논의를 해보자면 물리학 관점에서 청각장애인도 엄연히 소리, 그러니까 진동을 느끼며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은 음악을 향유한다는 주관적인 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떠한 소리를 아름답다고 느끼는가요? 성인들은 플루트나 오카리나에서 나는 청아한 소리에서 아름답다라는 음악적 가치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음악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가지 음의 의도적인 조합이라는 단순한 현장일 뿐이겠지만 그 결과는 심리학의 가장 복잡한 측면에 속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청각장애인은 멀리서 또 선명하게 들려오는 잔잔한 진동과 때로는 가슴을 격렬하게 두드려대며 다가오는 북소리의 진동은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의 바가테의 제25번 A 단조 엘리제를 위하여의 연주를 가장 좋아합니다. 다 알다시피 이 곡은 첫 마디부터 이 옥타브 고주파수 음의 계속된 연결로 연주됩니다. 따라 이렇게요. 고주파수의 음이 잘 안 들리는 저로서는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마디부터가 아주 진한 안개 속에서 여린 소녀의 읊조림처럼 다가옵니다. 잘 들려서가 아니라 잘 안 들리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 곡을 사랑합니다. 물먹은 귀처럼 끊어지듯 들릴 듯 말 듯 들리는 이 첫마디와 메인 테마의 반복 속에서 저는 비교적 잘 들리는 음조차 왜곡됩니다. 이 옥타브 미와 이 옥타브 레삽이 저에게는 거의 동일한 음색처럼 들립니다. 다만 레삽 음이 살짝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치는 느낌만 저는 들릴 뿐이죠. 이런 식으로 저의 청감각이 받아들이고 부족한 신호를 토대로 뇌에서 해석하는 음악이 정상적인 음악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음악이 아닌 걸까요? 이 사람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소리와 음악의 기준이 저마다 다른데 왜 우리는 하나의 기준만을 정해서 그거를 사회에 강요를 하는 걸까요? 왜 거기서 차별과 억압까지로 발전하게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어떠한 것을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성인에게 523.25헤르츠, 그러니까 도예요. 의 음을 연주하다가 갑작스럽게 587.33 헤르츠, 그러니까 레 음입니다. 이거를 들려주면 대부분은 아마 그 차이를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24 헤르츠의 음을 들려줬을 때 과연 누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525 헤르츠의 음도 527의 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미세한 차이를 쉽사리 변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의 차이를 변별하는 것은 달팽이관 속의 유모세포들의 이렇게 필터링 기능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기저 말단의 유모세포는 고주파수 소리에 반응을 하고요. 점점 말단의 유모세포는 저주파수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달팽이관에는 약 2만 개의 유모세포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1mm 안에 있는 유모세포들끼리가 동일한 주파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임계대역이라고 하는데요. 저주파수일수록 임계대역이 훨씬 좁아서 미세한 차이를 더 잘 구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주파수음은 임계대역이 넓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성인들조차도 청각장애인에 비해서 비록 이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주파수로 갈수록 음의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은 예초부터 한계나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성인들도 선천적으로 음의 변별에 한계가 있으니 그럼 성인들이 곧 청각장애인 걸까요? 또한 애초부터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성인들이 소리를 전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변별을 할 수 없어야 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변별의 기준은 과연 누가 정했을까요? 따라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소리의 존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침묵이 곧 소리며 음과 음 사이의 텅 빈 공간감조차도 곧 소리인 셈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침묵이라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부재는 우리가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하고 침묵이 지속이 되면 신경계에서 청각적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를 절실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이 계속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청각적 자극이 없을 경우에 뇌에서는 신체의 기능을 이완시키고 숙면에 들어가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할 도서관에서는요, 가급적이면 적절한 백색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게 오히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아무튼 이런 침묵의 형태가 청각장애인에게 지속이 되면 뇌에서는 쉽게 이완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간의 간격마다 다른 자극, 예를 들면 시각적인, 촉각적인, 후각적인 이런 자극을 적절한 강도로 제공하는 것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 유지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때문에 성인 교사들은 청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리를 떨거나 손은 이유 없이 흔드는 등의 동작을 산만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는 내 침묵 상태가 유지되어서 신체적인 이완에 빠지려는 것을 벗어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음향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보정 기계와 인공와우까지 개발해서 신목이라는 음력의 영역을 청각장애인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존재하는 소리와 디지털로 변환하여서 들려주는 소리는 서로 동일할까요? 아날로그는 아무리 미분을 하여도 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0과 1로 표현하는 디지털은 미분하는 순간 그 속에는 공허만이 남죠.
지금 우리 자연음에서는 1헬제르부터 몇만 헬제르까지의 소리가 있지만 디지털 보정기가 해석하고 조율하는 소리는 몇 헬제르부터 몇 헬제르까지의 자연 소리를 한 묶음으로 밴드로 묶어버리고 그걸 한 헬제르로 처리해버립니다. 그 묶음의 개수는 보정기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밴드에서 16밴드 더 나아가서 뭐 32밴드까지 하는 특출한 보정기도 있긴 하죠. 좀 더 자세히 예를 살펴보면 자연음에서는 1헬제르, 2헬제르, 3헬제르 쭉 이렇게 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50부터 55까지를 55헬제르 한 음으로 묶고 56부터 60까지를 60헬제르의 한 음으로 묶는 식으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55헬제르와 60헬제르 사이에서는 디지털 보정기에는 뭐로 나눠야 이런 디지털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인공 와우 세계에서는 소리에 있어서 디지털 보정기보다 더 가혹합니다. 디지털 보정기가 50개 조각으로 그려진 모자이크라고 한다면 인공 와우는 꼬작 24개의 조각으로 그려진 모자이크인 셈이에요.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디지털로 해석한 기괴한 이미지를 청각장애인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괴한 이미지를 자연의 이미지와 연결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언어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저의 경우 제 경험상 동일한 청력 손실을 가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난 청각장애인이 보정기가 들려주는 왜곡된 음과 실제 음을 연결하는 작업을 더 빠르고 또는 실패 또는 반복의 과정은 덜 거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여하튼 디지털 보정기든 인공 와우이든 우리는 엄연히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지 않는다는 실존적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디지털이 들려주는 그 텅 빈 공간을 청각장애인은 상상의 산물로 세워야 합니다. 그 노고를 거부하고자 근래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시도가 꽤 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모세포의 재생입니다. 새로운 유모세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또는 기존의 세포들을 유모세포로 전환 분화하도록 해주는 세포줄기 시작 공간이 포유류에게는 적지만 있긴 있어요. 이를 인공 접지에 유모세포를 배양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식수술하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애초에 유모세포의 재생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식된 유모세포가 체내에 쉽게 자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달팽이관의 위상적인 구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 배양된 유모세포를 손상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위치시켜야 하는데 달팽이관은 체내에서 아주 복잡한 신경 및 감각 구조 기관이고 그런 미세 수술은 현재 의학 기술로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모세포 이식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유모세포에서 뇌를 거쳐 달팽이 핵에 이르는 나선 신경절 누런 연결도 교체를 해야 돼요. 즉 이 수술이 가능하다면 프랑켄슈타인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데요. 줄기세포는 어떨까요?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해외 의학 연구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로 이제 특정 세포로 분화까지 유도하기보다는 현재 의학 수준이 자연적인 성장과 분화를 이해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일이죠. 요즘에 저의 이목을 끈 뉴스는 소형 소나 장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에 보면 차간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기술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초음파 변환기를 거쳐 소리를 시각적인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경 보설물 발전과 결합하면 청각 정보가 인간의 시각 피질과 연결해서 소리의 크기나 특징에 따라 시야의
색깔이나 빛의 명암을 바꿔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독특한 능력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머나먼 미래의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이 생애에서는 저는 절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침묵이라는 소리와 함께 디지털로 왜곡된 소리만 잔재할 뿐입니다. 이카루스 날개를 향한 인간의 욕망의 본질과 매우 유사한 소리에 대한 일련의 욕망을 청각장애인은, 그리고 나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의 그 연주를 청각장애로 인해 왜곡된 자체로도 스스로가 음악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듯이 왜곡된 디지털 소리조차도 소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완전해 보이는 실체로서의 세계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꼭 마음인 거죠. 라캉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 속의 나와 실제 속의 나와는 서로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소리에 대해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소리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한다. 즉 생각의 소리와 실제의 소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둘은 실존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바라보는 소리의 세계는 실제의 소리와 청각장애인의 마음속 상상의 소리와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세계는 실존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인 교사들과 성인들은 실제의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청각장애인이 마음속에 어떤 소리를 즐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